따라 두 분이 옷을 색깔을 맞춰 입고 오셔서 저는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똑같네요. 네. 또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성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오래 같이 하니까 텔레파시가. 그러니까 전혜연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0월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올해는 2달 정도 남은 거죠. 네. 계획표 한번 쫙 보면서 점검해 보면 좋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호흡이 점점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좀 내용이 수치로 되어 있는 거라 좀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2030년까지 지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데 한편에서는 지금 증세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의 계획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 것인지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가지고 저희가 좀 한번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어떻게 현실화하느냐? 시세 대비 공시가율의 간극을 90%까지 올리겠다. 네. 203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80%, 90%, 100%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90%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로하시는 이제 봉급 생활 하시는 분들은 원천 징수 받잖아요. 그렇죠. 월급 조금 오르면 세금 확 그만큼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네. 서민들의 또 큰 자산의 하나의 수단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도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은 조세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조세 형평이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공시지가를 올리는 거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1주택자들도 지금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지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 재산세, 기초연금 한 60가지에 다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네. 공시지가가 오르면 다른 것도 다 올라갑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9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한 10년 정도 걸쳐가지고 서서히 올리겠다. 네. 9억 원 이상은 조금 더 빠릅니다. 속도가. 그렇지만 결국에 이제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치든 위든 다 오른다는 네, 얘기죠. 미치든 위든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오른다. 그래서 이거 결국에는 증세 아니냐. 그래서 이거 조세에 대한 또 투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떤 점을 저희가 이 내용 속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지 두 분이 조금 한 대목씩 좀 짚어봐 주시죠. 일단은 공시가격의 현실화, 정부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화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는데 너무 낮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지표가 그동안 아니었다. 바로 잡아야 된다. 네. 여당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민주당의 정책으로 봐야 되냐.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예. 2014년 5월 6일 날 모 경제신문의 보도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을 넣었는데요.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였어요. 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증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정부였습니다. 보시면 네. 그것이 정치투쟁 양상까지 떴어요. 그 당시 여당 내에서. 네, 박근혜 정부 내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16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다른 방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연구 용역도 했었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나 단독주택 과세에 있어서도 불균형 문제가 해소이 되고 또 공시가격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이거를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고만 볼 수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될 문제를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 일단은 좀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저는 현실은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나 특히 현실화돼야 지금 된다. 코로나로 쉬운 상황이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예. 근데 뭐 여당이라든가 정부라든가 관계자들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줄여야 될 건 이제 과제로 남은 것이고요. 그렇죠. 큰 방향에 있어서의 공시가격 현실화는 일단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아파트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 정부 들어서 한 50% 이상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다는 거죠. 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집값이 올랐네,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집값이 오른 거를 내가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른 세금 부담이 만약에 커진다면은 한 가구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국민이라든가 은퇴하고 나서 소득이 더 이상 없는 분들에게는 사실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 이제 그런 방식을 촘촘하게 짜겠다고 얘기하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한편에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게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 만약에 1주택자면 무조건 재산세를 감면한다. 그러면 똑같은 1주택인데 20억짜리 1주택과 그렇지만 2억, 3억 되는 다주택 두세 개를 가진 사람들도 그렇죠. 가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짜느냐 설계에 문제가 있고 공시지가를 90%로 올렸을 때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많이 불안정하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등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은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한편에서는 조세 정의라는 부분에서 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 현실화율을 보면 지금 토지 60몇 %에서 70%대에 예, 와 그거 있죠. 이제 토지가 예. 평균 65.5%, 단독 주택이 53.6%, 우리가 네. 아파트 공동주택은 69%인데 이건 해외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것이고 공시지가가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은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도 낮아진다. 그렇죠.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고소득자이고 돈이 많은데 공시지가가 반영하지 못해서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소득자 우리 얘기하면서 이거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그렇죠.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다. 네. 이런 문제의식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또 연동되면 건강보험이나 이런 보험들도 오른다는 거는 또 서민들에게는 조금 더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우리 박사님께서 봉급쟁이 이른바 봉급생활자 말씀을 하셨는데 봉급이 오르면 세금 많이 낸다는 거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그럼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6억 원 하던 6억 원이라는 건 조금 그 중저가로 그래도 서울에선 보니까 예를 들면 10억이라고 보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몇 년 사이에 14억이 됐다. 1, 2년 사이에.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이 연동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세금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한 번쯤 제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조세 저항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제인 건지 네. 아니면 정당한 저항인지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정부 여당이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봐요. 언제까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세정의 얘기를 하시는데요. 조세의 기능 중 하나가 부의 재분배라는 그렇죠.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의도해서 아까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에서 올랐다고 하지만 그 돈을 정부가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일부분 세금 정책을 통해서 분배의 기능을 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연동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부동산이 오르면 내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네. 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그런데 네. 또 한편에서는 공시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공시가격이 오르는 근거가 뭐지? 궁금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공개와 설득이 검증도 필요하죠. 설득을 네.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박근혜 정부 얘기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증세 프레임에 막혀서 못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문제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이제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갑자기 네. 생각이 나는데 은퇴하셔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거든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세금을 과세 이연 제도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세금을 못 낸다, 소득이 없다, 집은 한 채 있는데 네. 그러시면 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집을 처분하시게 되죠. 그때 밀렸던 과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게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잘 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관련 내용 이제 또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법무부가 지난달에 가짜 뉴스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한 뒤로 지금 표현의 자유를 좀 위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란들이 꾸준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긴급 토론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어떤 내용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그 손해배상 하면 딱 쉬우시죠.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뭘까? 기업이 고의적으로 혹은 과실, 중과실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손해의 5배 이상을 배상해라. 이런 것이 인정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네. 상법 개정안에 의해 내용안에 넣겠다고 하는데 이 대상을 언론사에게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상법에 언론이 들어가나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의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기사를 어떤 그런 상품과 같이 봐야 되느냐 등등의 논란이 그렇죠. 제기가 되는데 법무부에서는 아마 이제 악의적 가짜 뉴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예. 언론사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단체에서는 계속 여기서 비판 내용을 냈고 있고 네. 언론 3단체에서 최근 긴급 토론회를 열었어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에서 열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뜨거운 이 쟁점이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언론개혁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던가 이건 이제 형법이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심각하면은 구속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뭐 명예훼손도 있을 수가 있고. 벌금형 그렇습니다. 벌금형도 꽤 있고요. 예. 또 그것을 근거로 나중에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그렇죠. 청구하기도 하는데 상법에 넣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네. 그러면은 기사라는 것을 어디까지 상품으로 봐야 되며 바라보는 악의적? 시각이 법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거기서 있는 이제 여러 거죠. 논란이 예. 일어났습니다. 악의적 가짜뉴스의 기준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냐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법으로 계속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기자협회의 김동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중처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사제재, 아, 민사배상 책임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다 여기까지 하느냐. 예. 이건 정말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자들의 관련 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은 약자가 언론사에다가 어떤 피해를 보상해라라는 것만으로 과연 이것이 활용이 될 것인가. 오히려 권력, 예를 들면은 뭐 대기업이라든가 그렇죠. 정치인들 이런 네. 사람들이 불리하면 일단 소송을 걸고 보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경우에 규모가 큰 언론사보다는 작은 언론사들이 더 위축될 수 있고 그렇죠. 기자들이 이런 소송에 몇 번 걸리고 나면 아무도 비판 기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일부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기도 했었고요. 이날은 이제 노웅래 최고위원이 발표를 했었는데 노웅래 최고위원회는 영미권에서도 사실 이 상법 개정안을 도입을 했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짜뉴스 때문에 연예인이 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일반인도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는데 그럼 가짜뉴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하지만 또 이게 공영 방송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영미권은 주로 민간 위주로 되어 있는 방송사들이 많기 때문에 또 뭐 언론사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KBS가 공영방송 KBS가 네. 과연 상인이냐, 우리가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과연 물건이냐, 여기에 한 번도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본 한번 적이 생각을 없어요. 해보시면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워낙 지금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브, 개인 유튜브부터 해서 정말 많은 미디어들이 범람하고 있고 네. 이 과정에 가짜 뉴스가 정말 많다. 그리고 심각한 가짜 뉴스로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그것도 많은데.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 자체도 좀 편파적인 보도라든지 자극성, 선정적인 뭐 낙기성 이런 기사들을 하면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예전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보통 하실 현실입니다. 겁니다. 예. 일부분에서는 언론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징벌이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위축이 되죠. 어떤 말을 하거나 보도를 할 때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는 좋은데 과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확실한 100% 확신이 가는 진실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또 우리가 진실을 알기 위한 그 과정이 생략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자유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제, 징벌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 현행법으로도 뭐 어떤 민사소송이라든지 뭐 네. 명예훼손이라든지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촘촘하게 있습니다. 네. 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느냐.
되느냐. 실제로 이제 피해자가 소송을 하거나 했을 때 네. 민사소송 같은 걸 하면 한 50%가 보통은 이제 두 건 중에 한 건은 언론사가 이기고 만약에 피해자가 이긴다고 해도 민사소송의 그 피해액 산정이 5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액수가. 그렇다면 예. 피해자가 그 느꼈던 고통과 어떤 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충분하지가 않죠. 지금 위자료에 대한 그 기준이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는 현행법 체계에서. 사람이 사망하면은 교통사고나 사망하면 위자료 산정 기준이 1억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개인이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나중에 정정 보도해도 이게 사실은 의미가 치유가 없죠.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행법 하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 어떻게 만드느냐. 피해의 상태, 피해를 받은 사람의 정도 그리고 언론의 매출액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기자 출신이라서 예. 이 아이템을 다루면서 참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는 기자 출신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기자에게 취재를 당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거꾸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까지 그 기사를 오려서 스크랩해놓고 소송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하는 몇몇 기사가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기사, 악의적 기사, 오보를 해놓고 오히려 항의했더니 그러면은 한번 더 취재해볼 테니 당해봐라 이런 협박성 발언 비슷한 것도 제가 사실 들어봤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법안이 자꾸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언론 학자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해서라도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KBS에서 하는 저널리즘 제1을 봤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느낌이 든 것이 방청객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방청객들이 언론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너무 환호성을 하고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가지고 있는 지금 감정이 피해의식도 많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높다. 이 부분에 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위자료 산정이라든가 구제 노력을 위한 구체적 방법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런 문제점을 개칠 수 있는 방안이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짜 뉴스도 필요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러면 어떻게 이것으로 위축당하지 않을 것이냐를 또 고민해야 되는 양쪽의 많이 고민이 고민해야죠.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과연 남용될 것인가. 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남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거 기간 중에 본인에 대한 어떤 비판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선거에서 졌다. 유권자들한테 신망을 잃었다는 걸 주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나중에 무효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네. 설사 언론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기자는 그 기간 내에 그 취재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게 현실입니다. 취재 현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질 거예요. 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언론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자꾸 어떤 규제를 하고 기자에게 재물로 배상을 해라 이런 방식의 압박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의 문제점이 크지만 한편에서 생각하면은 국민들의 어떤 자정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그거를 보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깨어 있는 시민들은 이게 명백한 가짜라는 걸 알 수가 아시죠? 있거든요. 예. 저절로 어떻게 보면 그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그런 가짜 뉴스들은 도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나왔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처벌을 한다 그러는데 고의는 뭐 조금 입증이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 중과실의 중과실, 과실을 입증할 때 어느 정도가 중과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기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백한 이게 허위 보도냐라고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얘기했을 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좀 그렇습니다만 송문희가 미인이다. 지금 그게 뭐 이런 게 나갔어요. 만약에 그러면 좀 그게 유머하시는 가짜 거죠.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유머러스하게 했습니다만 애매한 걸 말씀하시는 애매한 사안이 있습니다. 어떤 보도 사안에 대해서 어느까지가 진실이고 어느까지가 약간의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지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만약에 권력자나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공직자 그리고 대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책 조항을 주지 않는다면은 이런 거를 경계를 가르는 것이 자의적으로 갈 수 있어서 네. 기자
기자들의 어떤 취재 활동이 많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언론에도 꼭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이 정치 뉴스 이런 거 할 때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 국회의원이 한 말이 진실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의원의 말을 따옴표를 인용해서 그냥 씁니다. 그리고 이건 국회의원이 말한 걸 내가 그냥 썼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자로서의 자질부족이라고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고 그렇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지방의회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각 지방에서 많이 만나봤었는데 의원이 주장을 했을 때 저것이 맞는지를 검증하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 이렇게 쓰는 기사가 있는 반면 네. 그 지방의 의원이 한 말을 그대로 일면으로 내거나 그거를 근거로 칼럼을 쓰거나 재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화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역에 다 아는 사이끼리 항의하면 그다음에 자기들 비판하는 기사가 또 나오는 방식으로 보복이 그렇죠. 올까 봐 끙끙댄다. 그래서 언론사들도 오보를 줄이는 노력은 최대한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건 사실 고의적이라고 자꾸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그만큼 확대하는 만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맞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비영리 언론기관들이 많잖아요. 이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또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규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개인 유튜버 분들도 1인 미디어로서 내가 언론인이라는 그렇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무분별한 어떤 기사나 보도를 한다는 거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올려주신 분 중에 0324번님께서는 OECD의 언론 신뢰도 조사를 보면 40개국 중에서 한국 언론의 거의 순위가 거의 바닥 바닥입니다. 40이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고 언론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반성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예전에 예. 아주 힘들었던 엄혹했던 시절이나 독재 시절이나 이럴 때는 언론인들의 자부심이 참 컸고 역할도 컸습니다. 약한 시민들을 대신해서 권력에 대항하고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예. 지금은 언론이 그 잣대가 시민들을 향해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권력을 향해서 감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또 전혜연 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30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